문자 한 통이 저의 남은 생을 뒤집었습니다. 그 짧은 줄 몇 개가 제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장치들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제 이름이 선명히 박힌 철거 명령서를 쥐고 서 있었다가 그대로 길가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건 없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가슴을 찌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8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제가 평생 학원 보조로 모아두었던 돈, 단출한 노후 자금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손주들 학용품 사주고 병원비 걱정 없이 지내며 가끔 그렇게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바지 하나 사 입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저는 그런 소박한 늙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사촌 오빠 영수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래된 시장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고 저렴한 빌라 하나만 사두면 보상금으로 여생이 넉넉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재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밀려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늘 소문이 빠르고 그 소문이 밥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걸 부끄럽게도 뒤늦게 배웠습니다. 영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가 저를 속삭이듯 설득했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알아봐주고 절차를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이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제 판단을 반대할까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영리한 엄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으로 시장 끝자락에 다가구 한 채를 샀습니다. 그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장사가 꽤 되는 빈대떡 가게와 철물점이 1층에 붙어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오래 사는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곧 통지서가 오면 조건에 따라 보상금이 나오고 세입자 보상과 제 보상을 따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저는 매매 대금의 절반을 노후 자금에서 나머지는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무겁게 어깨를 눌렀지만 제 머릿속엔 몇 달 뒤에 튀어나올 보상금 도표만 떠올랐습니다. 그 도표에는 저의 새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조합에서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보상 협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줄에 이상한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특정 필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분쟁이 있어 보상 절차 일부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산 다가구와 연결된 대지 일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래된 동네는 늘 복잡한 사연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제 건물 앞에는 어이가 없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알박기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는 문구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알박기라는 단어가 동네의 겨울바람처럼 사람들 입술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건물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3층에 사는 한 남자가 재개발 보상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고 버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보상팀 직원이 제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세입자와의 협의가 끝나야 건물주 보상도 진행될 거라고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세입자 현관 앞에서 시작해
구청과 조합사무실, 법무사의 책상 위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세입자들을 설득하려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세입자들 중 일부는 이해하고 떠나겠다고 했고, 일부는 버틸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설득이라기보다 읍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3층 남자는 저를 마주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만 몰래 또각또각 계단을 올랐고, 낮에는 문 하나 사이로 인기척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벽 같은 침묵에서 알박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사이 대출 이자일은 매달 어김없이 돌아왔고, 제 통장 잔액은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얼굴들을 마주치면 저는 왠지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서도 점점 누군가에게서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옆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말만 던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저와 끝까지 걸어가 주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더 큰 폭풍을 맞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인 마을 회관 게시판에 종중 재산 관련 공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중 땅의 경계가 위법하게 개인 소유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종중 재산이라는 단어가 진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 건물과 연결된 필지 중 일부가 그 문중 땅에 걸쳐 있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종중이라는 말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땅과 종중 땅이 왜 엮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박기가 버티고 종중이 나서고 조합은 보상을 미루고 은행은 이자를 재촉하는 가운데 저는 점점 쪼그라드는 풀잎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밤이면 저를 삼키는 두려움이 깊어졌습니다. 이자는 도끼자루처럼 제 머리맡에 올려져 있고 아침이면 그 도끼날이 얄짤없이 제 통장을 다듬어 갔습니다. 시장 골목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는 끝내 본전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 노후자금 탕진이라는 문장이 마지막 잔액과 함께 적막하게 제 눈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는 눈치를 챘습니다. 딸의 표정은 저를 다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의 손길을 뿌리듯 도망쳤습니다. 제가 선택했고 제가 망가뜨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청 지적과를 들락거렸습니다. 오래된 지적도와 등기부 등본을 붙잡고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중 대표라는 어르신 댁을 찾아가 문간에서 무릎 꿇듯 사정을 말했습니다. 제 비는 겨울비처럼 얕게 내린 듯 했지만 그 어르신의 눈빛은 흙벽처럼 마른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들의 선대가 지역을 지키며 낸 피와 땀을 이야기했고 저는 제 작은 노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3층 세입자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알박기라는 단어가 저를 조롱하듯 따라왔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매매 계약 당시의 서류들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영수가 소개했다는 공인중개사, 명의 이전 과정, 세입자 보증금 승계 절차까지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이상하게도
3층 세입자와 물류창고처럼 쓰던 옥탑의 사용권에 대한 문구가 중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쪽지처럼 끼워진 별지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약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약정 속의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종중 대표 이름과 비슷한 성씨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불길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의심부터 오려내기로 했습니다. 사촌 오빠 영수의 발자취였습니다. 영수는 제게 재개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건물을 소개한 중개업자도 영수가 먼저 데려왔습니다. 은행 대출도 영수가 아는 상담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길의 시작점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핏줄의 무게가 세월 동안 제 등에 친하게 걸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티는 세입자와 꿈쩍하지 않는 종중, 더딘 조합과 조용한 영수, 모든 조각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알림음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영수였습니다. 저는 그가 바쁜 와중에 드물게 안부를 묻는 줄 알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장은 제게 보내려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대신 낯선 호칭이 들어 있었고 문장 사이사이에 종중과 세입자 그리고 보상 협상이라는 단어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상황을 지시하고 중간 보고를 받는 형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잿불처럼 남아있던 제 믿음을 마지막으로 태웠습니다. 저는 곧장 영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증거는 그 문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더 선명한 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에는 알박기 세입자, 종중의 움직임, 그리고 제 노후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 대신 발걸음을 택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거쳐 동네 초입의 다방, 거기서 3층 세입자가 가끔 포장을 해간다는 수제비집, 여느 때처럼 로터리에서 꺾어드는 골목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저는 이름도 모르는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3층 세입자의 출입 패턴을 조차 옥탑 계단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짧은 숨소리와 핸드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파란빛이 계단을 깔았습니다.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보냈던 그 문자 한 통이 이 사람의 핸드폰에도 똑같이 도착했을 거라는 상상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상상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세입자 정보는 비공개였지만 제 건물의 임대차 신고 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3층 남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일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의 비상연락처에는 영수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저는 기록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이는 것을 애써 붙잡았습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보여주는 진실은 제게 너무 지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는 더욱 거칠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여야 한다고요. 저는 그 쉼표를 찾아 종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종중 대표를 만났고 저는 제가 알게 된 일부 기록을 조심스럽게 내보였습니다. 대표의 눈빛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 표정은 한 가지 사실을 내게 확신시켰습니다. 종중은 이번 일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 같은 개인 건물주는 판 위에 놓인 돌멩이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 심장은 똑같은 문장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제 노후자금 탕진이라는 문장,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문장, 그래도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필 나였냐는 문장이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제 말을 피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그는 항상처럼 분주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등기부의 페이지와 옥탑 세입자의 긴급 연락처란, 그리고 그 전날의 문자 한 통에 적힌 구성들을 차례로 내밀자 그는 제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고장이 난 오래된 기계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마침내 저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종중 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제 땅에 얹힌 그 필지 일부는 본래 종중 재산인데 몇십 년 전 명예 정리가 어수선하던 시기에 사사로이 옮겨진 경위가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종중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서 누군가 대표로 나서서 바깥의 돈과 안쪽의 역사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결국 자신이 다리를 놓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재개발 조합의 보상금 구조를 알았고 세입자의 버팀이 협상에 어떤 변수를 만드는지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박기처럼 보이는 버팀을 전략으로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버팀의 불편과 저의 손해는 판이 커지면 자연스레 충당될 거라고 판단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등뼈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판이라는 것에는 제 노후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 얼굴과 제 이름이 무참히 눌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이 악해진다는 말을 자신도 결국 피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중이 되찾아야 할 목, 개발이 가져갈 목, 그리고 자신의 대가가 어디까지인지 선을 잘못 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건물 매매 과정에서 중개사를 움직였고 세입자 중 한 명을 종중 측과 연결해 전략적인 버팀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보상금이 들어오면 일체의 손해를 채워주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길어지고 조합 내부 사정까지 꼬이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요. 그의 고백은 제게 허락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발끝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를 옮겨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각자의 자리로 되감겼습니다. 종중의 옛 지도와 등기부, 알박기라는 전략,
문자 한 통의 시그널, 그리고 영수의 마지막 고백. 모든 것이 새로운 줄기를 만들며 제 삶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종이에 줄을 그었습니다. 제 손이 떨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무사를 찾아가 손해배상과 사기 혐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조심스러웠고 절차와 기간과 승산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승률에 매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조합과 종중의 회의에 참석해 제 상황을 공개하고 알박기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 통장과 대출 내역, 세입자 협의서, 문자 한 통에 캡처, 영수와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울음은 제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때로는 저를 더 약해 보이게만 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조합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고 종중 측에서도 외부 자문을 다시 붙였습니다. 알박기 세입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보상 조건을 재정립하는 선까지 밀렸습니다. 영수는 종중 내부에서 해임되었고 법적 책임을 일부 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 손해를 온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돈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과 제 선택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묵직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장 길을 걸었을 때 바람의 냄새가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떡볶이, 같은 구두 수선집, 같은 벽돌 담인데도 저는 그 사이를 다른 발걸음으로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대출을 천천히 갚아나가야 합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전세로 돌려 이자를 줄이고 노인 일자리 공고를 찾아다닙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밤에는 어깨에서 소리가 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다른 사람의 계산에 맡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세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미완의 화해가 남아 있습니다. 영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중은 오래된 경계를 다시 그릴 것입니다. 조합은 서류의 무게를 조금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 경험을 완전히 소화해내면 제 안에 새로운 안전장치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장치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확인과 함께 가야 하고 핏줄은 증명과 규칙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문자 한 통을 떠올립니다. 그 문자에서 새어나온 파란빛을, 제 손끝의 떨림을, 방바닥을 타고 흘러내리던 햇살을 떠올립니다. 모든 실패는 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며 이제는 다른 표정을 준비합니다. 제 노후는 생각처럼 튼튼하지 않았지만 제 삶의 방향타는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혼란의 틈에서 남의 말과 설계에 편승하는 대신 내가 확인한 작은 진실부터 쌓아 올리는 용기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성벽이 아닐까요?